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잠시만요. 네, 이번 영상에서는 홍윤숙 시인의 가을 집짓기라는 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뭐가 연상이 되시나요? 수학의 계절이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 안에서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잎이 모두 떨어지는, 생명력이 죽어가는, 소멸되어가는 그런 소멸의 계절로 쓰이기도 하고, 또 가을하면 우리가 독서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뭔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활동적이었던 어떤 육체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잠잠해 들어가고 잦아 들어가고 행동이 조금 이렇게 느려져 가고, 그러면서 책을 읽기에 굉장히 좋은 계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책을 읽는다라는 건 내 안으로 나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이러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사색의 시간, 가을 하면 그런 의미도, 우리가 성찰의 시간, 이런 의미도 우리가 좀 가진다. 가을이라는 계절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색의 계절, 성찰의 계절에 도대체 이 시인이 지은 시적 화자는 어떤 집을 짓고 있을까, 이런 걸 궁금히 여기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제목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이 제목이 의미하는 게 시 안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 걸까, 이런 거를 따져보면서 독해하는 게 시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가을 집짓기,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먼저 보시죠. 네, 돌아가야지. 서술어로 시작이 됐어. 그리고 돌아가야지. 요거는 뭐냐면 나 뭐 해야지. 여러분, 이럴 때 언제 이런 표현을 써요? 나 뭐 해야지. 이런 표현 언제 쓰죠? 뭔가를 내가 강하게 다짐하고 내 의지를 드러낼 때 사용되는 종결 형태가 뭐뭐 해야지 라는 종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포된 태도 먼저 잡고 가자, 그 얘기입니다. 다짐하고 의지를 드러내는 그런 서술어가 제일 첫머리에 딱 나왔습니다. 돌아가야지. 표현상의 특징 뭐예요? 서술어를 먼저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의 순서라면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일반적이라는 건 평범하다는 뜻이고, 평범한 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지 못하죠. 뭔가 좀 낯설고 독특해야 된단 말이야. 이 시인이 택한 기법이 뭐냐면 서술어를 전면에 배치하는 거였다. 그래서 독자의 환기,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걸까? 한번 보시죠.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지고 국화꽃 한두 송이 바람을 물들이면 흩어졌던 영혼의 양떼를 모아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여기 반복됐구나.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뭐였는지 알겠다. 어디로 돌아간다고 얘기하고 있다?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다짐을 드러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먼저 잡으시면 되고요. 자, 계절은 어떤가? 전나무 그늘이 한 겹씩 엷어져요. 전나무가 이렇게 무성했었는데 그게 그늘이 한 겹씩 엷어진다는 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 그 나무가 점점 그 풍성했던 그 생명을 조금씩 수습하고 있다라는 뜻이고, 국화꽃 하면, 국화하면 여러분 이건 가을꽃이잖아. 국화꽃이 피었다 그러면 가을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화꽃이 한두 송이 바람을 물들이면, 이런 표현은 일단은 뭐다? 시간의 흐름, 계절의 변화,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면 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는 구절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다면 여러분이 찾으러 가실 부분은 여기가 되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보고 가셔야 될 대목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바람을 바람이 물이 드나요? 바람이 어떻게 물이 들지? 이거는 굉장히 감각적인 표현인데, 이런 이상한 감각적 표현이 쓰였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런다? 공감각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원래 감각이 있어. 그 단어가 갖고 있는 감각이 있어. 예를 들어 바람 하면 여러분 뭐야? 1차적으로 촉각이죠. 이건 공기의 흐름이니까 촉각으로 우리가 느낀단 말이야. 그런데 그 원래의 촉각을 전혀 다른 감각으로,
전이는 무슨 뜻? 옮겨서 이사 가는 거야. 이동시킨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감각으로 옮겨버리는 거. 그걸 우리가 공감각적 표현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람이 물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촉각을 뭐로 바꾼 거다? 시각으로 바꾼 거다. 물이 드는 건 뭐 파란 물이 들든 빨간 물이 들든 시각으로 우리가 인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공감각적 표현법이 나왔다라는 것도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계절은 어떻게 되고 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있다. 그러면 이 화자는 어떤 생각을 한다? 흩어져 있다라는 건 이렇게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막 이렇게 정신없이 나뉘어져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함축적으로 혼란스럽고 방황했던 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영혼의 양떼하면 여러분 여기에 의는 이퀄로 우리가 읽어야 되겠다. 영혼을 무엇에 빗대어 놓고 있구나. 양떼 비유에 놓고 있구나. 그러면 영혼 이퀄 양떼니까 비유 중에서도 어떤 표현법이 쓰인 거다. A 이퀄 B.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이퀄 관계로 이어놓고 있는 비유, 은유법이 쓰였다라고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영혼이 양떼의 비유가 됐어. 그러니까 영혼이 이렇게 하나면 굉장히 이렇게 정갈하고 정돈이 되어 있고 그럴 텐데 양떼야 양떼 영혼이. 그러면 얼마나 뿔뿔이 흩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굉장히 방황에 가득 차 있고 뭐 언제 길을 잃어버릴지 모르는 막 그런 어떤 상태를 연상시키는 거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아주 막 갈피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시적 화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 그걸 가을이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갈하게 정돈해가지고 워워워워 마치 이제 양을 치는 목자가 이렇게 모으듯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 하면 여러분 집은 이렇게 안이잖아요. 우리의 어떤 우리가 쉬고 자고 그러는 어떤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집 안이다 그러면 우리의 내면을 의미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문학 속에서. 그래서 여기 집을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공간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기 전에 내가 떠나왔잖아 그 집을. 그러니까 내가 떠나와서 양떼가 이렇게 흩어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집은 떠나온 집으로 돌아가겠다 했을 때 그 집은 원래 내가 있었던 집인 거잖아요. 원래 그 집에 있다가 내가 나와서 양떼가 쫙 흩어져 버린 거지. 그럼 집에 있을 땐 이 양떼가 모두 이렇게 모여 있었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상처받기 전에 온전했던 본연의 자아다. 우리가 보통 본질적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여기서는 집의 의미다라고 읽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돌아가야지. 시어가 반복이 되면서 반복은 여러분 운율을 만들고 그리고 돌아가야지라는 건 행동이니까 그 행동을 강화하는 거지. 반복하면서 그래서 화자의 다짐과 의지를 부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가서 한생에 버려뒀던 빈집을 고쳐야지. 내가 떠나왔잖아. 그래서 거기가 집이 비어 있었단 말이야. 한생에 버려뒀었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그 집은 그냥 빈 채로 남아 있었어. 내면의 자아고 본질적 자아가 집이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면의 자아, 본질의 자아, 본연의 자아를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버려두고 살았던 거지. 망각한 채, 잃어버린 채, 내 진짜 모습을 그냥 이렇게 뒤로 탁 밀어둔 채 난 너무너무 정신없이 살았던 거지. 그랬던 그 빈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을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작품 제목이 뭐야? 가을에 뭐 하는 거? 집을 짓는 거잖아. 그럼 이 집 짓기가 바로 어디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럼 이 사람이 짓겠다는 그 집이라는 건 외부에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로서의 집이 아니고 자기의
버려두었던 내면의 자아를 회복하겠다는 이야기구나 라고 읽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목의 직직기랑 연결이 되고 본질적 자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문장으로 우리가 이 문장을 읽어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별표 체크하시고요. 요게 이 시의 핵심이 되겠죠. 됐죠? 그 다음 가십시다. 수십 년 동안 누적된 쌓여왔던 병인을 찾아. 병인, 병의 원인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떼가 막 흩어져 있었다면 그것의 원인이 뭐였냐? 그 병의 원인이 뭐였냐? 그걸 내가 이렇게 탐색해서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무너진 담은 쌓고 창은 바르고 상한 가지는 다독여서 등불 앞에 앉히면, 자, 여기까지. 자, 병의 원인을 내가 찾았어. 내가 흩어졌고 방황했던 내 내면이 이렇게 정신없었던 그 원인을 찾아가가지고 그곳에 무너져 있는 거 다시 이렇게 보수하고, 그 다음 찢어진 창은 다시 바르고, 상한 가지는 다독여서 등불 앞에 앉혀주고,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무너진 담, 상한 가지, 그 다음 원래 이 찢어졌던 창,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 입은 내면을 의미한다면 그걸 다시 쌓고 바르고 다독여서 등불 앞에 앉히는 이런 행동들은 모두 다 치유하는 과정. 내 내면에 상처 입었던 자아를 어루만지고 또 상처를 호호 불어가지고 낫게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으로 떠오른다. 만월은요 여러분 가득 찬 달이니까 보름달이에요. 그래서 이 보름달은 굉장히 충만한 그런 느낌을 주죠. 생명력이 가득한 느낌을 주고요. 그렇게 만월처럼 따뜻한 밤이 오고, 자, 이 밤은 여러분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다. 치유가 이루어지는 밤이니까 화자의 내면이 아주 평온해진 상태고 이것이 화자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됩니다. 뒤에서 여러분 확인하실 겁니다. 만월처럼 그랬으니까 자, 요렇게 연결어를 사용해서 빗대어 놓는 걸 우리 뭐라 그런다? 지규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또 공감각적인 이미지가 또 쓰였어. 아까 어디 공감각적 이미지 어디 있었어? 여기 바람을 물들이면 이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공감각입니다. 왜 공감각일까 여러분? 만월처럼 따뜻하다 그랬잖아. 만월은 그냥 보름달이야 여러분. 보름달 만질 수 있어요? 만질 수 없죠. 그래서 보름달은 그냥 우리가 보기만 하는 거지. 그 시각이란 말이지. 근데 그게 따뜻하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으니까 시각을 그 만월이 보름달이 갖고 있지 않은 전혀 다른 감각, 촉각으로 바꿔놓은 시각의 촉각화가 일어났다라는 표현법을 또 하나 잡고 가십니다. 자, 이 시에서 이 부분에서 원관념은 밤이고요. 그리고 그걸 무엇으로 빗대어 놓고 있다? 만월로 빗대어 놓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이제 함정 선택지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야? 밤에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는 밤에 화자는 내면의 평화를 느끼고 있다. 이런 문장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그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에 틀려. 왜 틀려? 만월은 실제로 돋은 거야? 아니야. 이 밤이 얼마나 따뜻하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아주 평온했는지를 이걸 부각하기 위해서 보름달을 빗대어 준 거예요. 그 보조관념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물이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고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는 밤 아니에요. 그냥 밤이야. 근데 그 밤이 너무 따뜻했기 때문에 보름달이 뜬 것처럼 느꼈을 뿐인 거지. 됐죠? 넘어가십니다.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으로. 수묵화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붓으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우리 동양화. 그 수묵으로 떠올랐다라는 얘기는 흑백 영상처럼 이 과거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 내면 안에서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래서 자신의 참모습을 온전히 마주하는 성찰의 과정을 수묵으로 떠오른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왜 수묵화로 표현했을까? 이게 성찰과 사색에 적당한 이렇게 좀 잔잔한 색깔이잖아요. 지금 이 화자가 굉장히 자기 내면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면서 사색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막 파스텔 톤, 막 이렇게 색깔 막 원색 이런 게 잘 안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색에 적당한 색깔로 떠올라 온다. 근데 내가 그게 이렇게 너무 강렬한 색상이면 내가 압도당하잖아.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회색 빛으로 검은 빛으로 이렇게 쫙 상처에 입은 내면이 떠올라오면 요거를 이렇게 다독여서 내가 이렇게 내 안으로 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 내 생에 망가진 부분들이 수묵으로 떠오른다의 표현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렇게 자신의 참모습을 마주하면서 자기의 상처받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있는 장면까지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그렇게 하고 났더니 단비처럼 그 위에 내리는 쓸쓸한 평화. 단비처럼 비가 내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또 보조관념이야. 단비라는 건 가뭄에 내리는 정말 촉촉하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비잖아요. 그것처럼 내 내면에 뭐가 내렸다는 거야? 쓸쓸한 평화가 내렸다는 거예요. 자, 단비처럼 했으니까 직유법 쓰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평화가 단비처럼 내렸다 그랬으니까 평화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야, 보이지 않는 거야? 이건 추상어죠. 추상어인데 단비라는 건 눈에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평화를 단비처럼 내렸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추상의 구체화,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바꿔서 표현해줬어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도 쓰였고요. 그리고 욕설법입니다. 어디가 욕설이죠? 여러분 여기 쓸쓸한 평화가 역설이죠. 쓸쓸하다라는 건 좀 마이너스의 정서인데 평화는 굉장히 플러스의 정서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잇대어 놓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순 진술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런 표현들을 특별히 또 뭐라고 하기도 하죠? 모순 형용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다시 말하자면 모순 형용은 뭐야? 수식하는 말과 수식 받는 말 사이의 모순 진술. 이걸 우리가 모순 형용이라고 말하죠. 역설법 중에 일부분으로 모순 형용이 존재하는데 쓸쓸한 평화 같은 경우는 그런 모순 형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식하는 말은 쓸쓸한이고 수식받는 말이 평화여서 좀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모순이 된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왜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거야. 역설법은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문장상으로는 무슨 진술이지만 사실은 깊은 진리와 진실을 건드리잖아. 왜 이 화자가 쓸쓸한 평화라고 표현을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어떤 진실을 드러내고 있을까? 뭐야, 젊은 날과 달리 조금은 외로워. 그러니까 아마도 가을은 굉장히 중의적인 시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을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전체를 계절로 비유한다면 가을 정도가 되면 이 노년을 앞둔 또는 노년,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계절이란 말이죠. 인생의 황혼기라고도 표현하는 그 계절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계절에는 내가 젊은 시절에 막 방황할 때 막 열정적으로 막 뛰어다녔을 때처럼 내 옆에 사람들이 막 모여있고 내 주변에 관계들이 막 만들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조금은 내가 우리 집에서 귀하게 기르던 키우던 그런 자녀들도 나를 떠나고 친구들도 나를 떠나고 내 부모님들도 이미 나를 떠나셨고 뭐 이런 때란 말이지. 그 인생의 황혼기에 내가 내 내면을 이렇게 정돈하고 갈무리하는 시간을 갖다 보니까 내가 이미 이어져 오던 관계들 이런 것들도 좀 정리했을 수 있죠. 내 내면으로 깊이 침잠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계를 정리할 필요도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좀 어때요? 좀 쓸쓸하고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조금은 외롭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어때? 내가 내 내면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쓸쓸함을 물론 역설이라서 상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모순 진술을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쓸쓸함을 너무 외로워서 이 화자가 싫어하는 쓸쓸함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주의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쓸쓸함을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잡고 가십니다. 자, 이 문장의 원관념은 뭐였다? 평화였다. 보조관념은 담비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랬다? 추상의 구체화라고 표현했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 다음 한때는 부서지는 열정적인 어떤 삶이었을 것 같아. 나를 지새고 이제는 언제야? 가을이네. 수리하는 노고로 수리하는 힘겨움으로 밤을 밝히는. 자, 둘 다 밤에 잠을 안 잤어. 근데 옛날에는 어땠냐면 한때 옛날에는 부서지는 열기로 내 몸을 막 부서뜨리고 내 본연의 자아를 깨뜨리고 막 그러면서 그 열정 때문에 막 미칠 것만 같은 그런 열기 때문에 방황하고 혼란스러웠던 그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잤던 그런 과거. 그게 앞문장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런데 이제는 어때? 이제는 그걸 수리하고 있지. 그걸 수리하느라고 막 성찰하고 사색하고 또 무너지고 상처 입었던 걸 또 치유시키느라고 애쓰고 그러느라고 내가 밤에 잠을 안 자. 밤을 밝히고 있는 현재야. 그러면 이건 내면의 평화에 이르기 위한 현재의 노력을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뭐야? 플러스야. 이렇게 밤을 밝히는 동안 난 어떻게 되어 갈 거니까? 치유되고 온전해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때는 그랬고 이제는 이렇고 한때는 열기였고 지금은 노고로 한때는 나를 지샜고 한때는 밤을 밝히고 두 개의 문장이 어때?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죠? 대구법이 쓰인 거고요. 우리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쓰인 거야? 유사한 문장 구조 혹은 통사 구조가 반복이 된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대구를 통해서 부각된 건 과거와 현재의 대비였었죠. 됐죠? 과거에 혼란스러웠던 마이너스와 현재의 평안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플러스의 대비가 대구 문장을 통해서 부각이 됐다라는 거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가을. 그 가을은 꿈도 없이 깊은 잠의 평안으로 온다. 자, 가을은 뭐로 와요? 평안으로 와. 그런데 이 평안은 마치 뭐 같아? 꿈도 꾸지 않고 아주 깊게 잠드는 그런 숙면과도 같은 평안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꿈도 없이 깊은 잠의 평안이라는 것도 여기 의도 이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깊은 잠은 보조관념이야. 이 사람이 지금 자고 있다는 거야? 아니야. 자고 있지 않아. 앞에 밤을 밝히고 있다라고 표현했잖아.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평화로운데 이 내면의 평화는 마치 뭐 같냐? 꿈도 없이 꿈도 꾸지 않고 아주 깊게 자는 잠처럼 그렇게 너무 좋다라는 거지. 너무 평화롭고 진짜 푹 자고 일어났을 때 막 개운해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잠과 같은 평안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보조관념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원관념은 뭐라고? 평안. 원관념이고요. 이 평안은 또 뭐야? 가을이 나에게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져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가을은 중의법이 쓰인 단어입니다. 계절적인 배경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아까 쌤 얘기했죠. 인생의 황혼기를 의미하기도 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이 시에선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두 개야. 중의법이 쓰였다라는 얘기고요. 함축적으로는 이 계절 또는 인생의 황혼기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냐? 성찰의 시간이고 또 내면의 치유를 이루어서 온전한 자아를 회복하는 성숙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 시 안에서는 지금 현재의 시간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또 어떤 표현 기법이 쓰였냐면 여기야. 행간걸침이 쓰였어요. 행간걸침이 뭐죠? 행간걸침이 원래는 앞에 있어야 되는 시어를 뒤로 밀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요 자리에 왔어야 되는 시어를 이렇게 빼서
뒤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행과 행 사이가 행간이잖아. 행과 행 사이가 이어지듯이 만들어 놓는 걸 행간 걸침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디가 행간 걸침인 거야? 여기가 행간 걸침인 거야. 왜? 깊은 잠의 평안이잖아. 꿈도 없이 깊은 잠의 평안. 응? 그러니까 평안이란 단어가 여기에 왔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문장으로 하자면 꿈도 없이 깊은 잠에 평안으로 온다 이렇게 한 시행으로 묶였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꿈도 없는 깊은 잠의 하고 평안을 뒤로 빼버린 거지. 그래서 행과 행 사이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과 행이 걸쳐지면 그러면 어떤 효과가 일어나? 요 행과 요 행 사이에 시적 긴장감이 생겨나. 이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또 어떤 효과가 생겨나냐면 평안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쑥 빠져나오는 거야. 그래서 평안이라는 단어가 핵심어로 부각이 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 평안이 깊은 잠의 평안으로 온다 이렇게 뒤에 이어져 있었으면 그냥 쑥 우리가 읽고 말았을 거란 말이지. 근데 얘가 앞으로 튀어나옴으로 말미암아 얘를 강조하는 효과가 일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 시적 화자가 얼마나 평안을 지향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행간 걸침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죠? 그래서 이 효과 별표 좀 여러분 하시고요. 시적 긴장감을 만들어내면서 앞에 오는 단어 뭐라고? 평안이란 단어를 부각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 평안이 화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면서 이 화자가 집을 고치면서 얻은 궁극적인 결과물이 평안이었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장을 너무너무 아름다운 표현으로 또 다시 바꿔놓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지 보시죠.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 이러면서 문장이 끝났어. 니은다 여러분 현재형. 어떤 효과 있어요? 생생한 느낌을 부각하는 효과. 알고 가시고요. 자,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 여러분 다시 역설수였습니다. 뭐가 충돌하죠? 따뜻하게 플러스 이별 마이너스. 요게 충돌하죠. 그죠? 그래서 이 이별이 부정적인 이별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무엇과 이별하는 거죠? 무엇과? 혼란스럽고 방황했던 흩어져 있던 양떼들과 이별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부서지는 열기로 나를 지샜던 과거와 이별하는 거죠. 상처 입었던 내 내면의 그 자아와 이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라는 표현을 하게 해준 거지. 자, 의미 정리. 내면의 성찰을 거쳐서 화자의 내면이 평안의 상태에 이른 모습을 이렇게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로 온다라고 표현해 줬다라는 얘기고요. 마음의 상처, 젊은 날에 혼란스러웠던 나와 기꺼이 이별하고 자신의 참모습을 받아들여서 내적인 평안과 성숙에 이른 상태를 따뜻하게 손을 잡는 이별이라고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미지의 종류 촉각 어디? 따뜻하게 여기에 쓰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을 집 짓기. 언제 나는 저런 집을 지을 수 있을까? 언제 이렇게 혼란스럽고 방황이 되고 길을 못 찾아서 계속 여기저기 기웃거리게 되고 막 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얌전히 앉아있게 되지 않고 막 미친 듯이 뛰쳐나가고 싶어만 지는 이런 상태를 언제나 벗어날 수 있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해주는 그런 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가 그래서 여러분 방황하고 고뇌하던 과거의 삶 아마 젊은 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 젊은 날을 극복하고 누리는 평안 가을 언제? 인생의 황혼기에 누리는 평화를 그리고 있는 시가 또 본질적 본연의 자아를 회복함으로써 내적인 평안에 이른 이야기 이렇게 주제를 잡고 갈 수 있겠습니다. 자, 특징 보시죠. 시어가 반복됐어. 뭐 돌아가야지가 반복됐죠. 그래서 화자의 태도 뭐였죠? 다짐, 의지.
라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했습니다. 가을,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감각 이미지를 활용했어. 촉각 이미지도 활용했고 또 공감각적인 이미지도 활용했고 뭐 이런 거 우리 확인하셨죠? 그래서 화자의 내면을 아주 감각적으로 형상화해 놓은 그런 표현들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표현들이 쓰였다, 여러분. 역설적 표현 뭐 기억나세요? 쓸쓸한 평안, 따뜻하게 손을 잡은 이별,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이런 표현들을 활용해서 화자가 내면의 평안을 회복하고 성숙에 이르는 상황을 부각해 준 그런 시였습니다. 자, 본연의 자아를 회복하고 그걸 통해서 내적인 평안에 이르는 그런 그 과정을 집짓기라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자연물, 집짓기라는 구체적인 행위, 이런 걸 통해서 되게 어떻게 아름답게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을 집짓기라는 시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